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이제 4장 소비자의 선택 파트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소비자의 선택. 자, 우리는 보통 생산자의 역할을 수행하기보다는 아무래도 소비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가 더 많겠죠. 그렇다면 여기는 조금 더 이해하기가 편한 그런 파트가 될 거예요. 자, 일단 소비자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는 그러면 돈을 쓸 때 무엇을 위해서 돈을 쓰는가? 그거부터 생각을 해봐야겠죠. 무엇을 위했습니까? 당연히 자신의 만족감을 얻기 위해서 뭐 음식을 사든 옷을 사든 집을 사든 차를 사든 전부 다 결국은 만족감을 얻기 위해서 돈을 쓴다. 그럼 그 만족감이라고 하는 걸 그냥 만족감 그러니까 좀 없어 보이니까 이걸 갖다가 한자로 표현을 해가지고 효용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영어로는 utility라고 하죠. utility. 자, 이렇게 효용을 얻기 위해서 돈을 쓴다. 그러면 돈을 쓸 때 어떻게 쓰는 게 좋겠어요? 같은 효용을 얻을 수 있다면 돈을 최소한으로 쓰고 같은 돈을 쓴다면 최대한의 효용을 얻기 위해서 사용을 하는 것이 당연히 소비자 입장에서 합리적입니다.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선택을 하려고 할 때 어떤 걸 고려해야 되는지 그걸 이제 살펴보도록 하죠. 자, 94페이지 보시면 소비자 선택의 의미라고 해가지고 잔뜩 길게 써놨는데 사실 그게 다 한마디로 줄이면 효용 극대화를 위해서 소비를 한다. 효용을 맥시마이제이션 해보자. 뭐 그런 목적을 갖는다는 얘기가 되겠죠. 뭐 한 번씩 쭉쭉 읽어보시면 될 거고요. 자, 그럼 이제 효용이라는 단어가 나왔으니까 요거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 보자라는 의미로 다음 페이지에 가보시면 이제 효용이란 해가지고 나옵니다. 자, 효용. 아까 만족감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그걸 갖다가 얘기를 합니다. 얘기를 하는데 자, 97페이지 오른쪽에 위에서 두 번째 문단에 보면 소비자로서의 경민이의 선택은 해가지고 쭉쭉쭉 내려가는데 그 중에 굵은 글씨가 보이시죠? 효용. 자, 뭘 효용이라고 부른대요? 소비자가 어떤 상품 혹은 상품 묶음을 소비함으로써 얻는 만족감, 그걸 이제 효용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참 효용 얘기하기 길게 얘기해놨어요. 효용이 뭔지 그냥 만족감 이렇게 세 글자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개념, 이제 효용이라는 걸 갖다가 조금 분류를 해보자. 총효용이라는 것과 한계효용이라고 이렇게 두 가지로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효용은 효용인데 총자가 붙었으니까 토탈이겠죠. 자, 그러면 이런 거예요. 지금 날씨가 아직도 꽤나 더운데 만약에 커피를 한 잔 사 먹는다고 해보죠. 아, 더웠는데 커피를 한 잔 사 먹습니다. 저에게 만족감이 숫자로 나타내기는 어렵지만 100을 얻었다고 해보죠. 만족감을. 아, 100을 얻었어요. 한 잔 마셨더니 아, 시원해. 자, 그런데 그 옆에 또 한 잔이 있네요. 어머, 그러면 이것도 한번 마셔볼까? 아까만큼은 아니라도 꽤 시원하고 좋아요. 한 95 정도의 효용을 얻을 수 있겠죠. 아까만큼은 아니라는 거, 그게 중요한 거예요. 첫 번째 거보다도 두 번째 게 더 맛있다? 그러면 사실 이 경제학적인 분석에서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돼요. 그러니까 첫 번째 얻는 거,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단위 요걸 갖다 소비를 할 때 그 효용이라고 하는 것들이 조금씩 감소하게 마련인데 여기서 총효용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커피를 5잔을 마셨으면 그 5잔을 마심으로써 얻을 수 있는 전체 효용을 다 더한 것, 그게 바로 총효용이 되겠죠. 그러면 그 밑에 있는 한계효용이란 무엇이냐? 한계라는 용어 이미 여러 번 좀 봤는데 영어로는 마지널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아까 한 잔 마셨을 때, 첫 잔 마셨을 때 100을 얻었다고 했죠. 두 번째 잔 마셨을 때 95, 세 번째 잔 80, 네 번째 잔 60, 막 이런 식으로 뚝뚝뚝뚝 떨어질 텐데 그렇게 한 단위를 더 소비했을 때 얻는 추가적인 효용을 한계효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총효용은 뭐 5잔을 마셨든 10잔을 마셨든 그걸 다 더한 게 총효용이고 그 다음에 한계효용이라는 건 최종적으로 한 단위 더 소비했을 때 그 한 단위가 나에게 주는 만족감을 한계효용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98페이지, 99페이지에 가면 방금 설명한 내용들이 뭐 표와 뭐 그래프와 이런 걸로 쭉쭉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말이죠. 이 한계효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된다? 한계효용이 첫 번째 단위 보다는 두 번째 단위보다는 세 번째보다는 네 번째 계속해서 감소하게 된다는 거. 한계효용이 감소한다는 거. 그걸 갖다가 한계효용 체감의 법칙. 점점 줄어든다라는 그런 의미죠. 체감의 법칙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사실은 뭐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당연히 그럴 것 같아요. 아까 그 커피 예로 가보도록 하죠. 자, 커피 빨리 마시기 대회를 했어요. 대회를 해가지고. 아니, 커피는 뭐 그래도 그렇다 치고 저 학교 다닐 때 축제를 하는데 그런 걸 했어요. 뭐냐면
요구르트 배구라고 해가지고 정말 무식하게 요구르트 이따만큼 쌓아놓고, 요구르트 사실 한 개, 두 개 마실 때 가볍죠. 그런데 그걸 이제 20개, 30개, 40개, 50개 해가지고 한 100개쯤 먹으면 이렇게 나오는 그런 것만 생각해 보더라도 한계 효용이라는 건 점점 줄어들게 마련입니다. 심지어는 마이너스 값도 가질 수 있겠구나라고 이렇게 쉽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게 사실은 이 분석에서 되게 중요해요. 한계 효용이 점점 줄어든다라는 거. 그 얘기를 이제 99페이지 가보시면은 중간에 이제 빨간 글씨로도 써놨어요.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라고 해서 어떤 상품의 소비량이 늘어날 때 한계 효용이 점점 작아지는 현상, 그걸 갖다가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 잘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 자, 그러면 이제 한계 효용이 점점 줄어드니까 요걸 갖다 총 효용의 그래프를 하나 그린다고 생각을 해보면, 자, x축에다가 소비량, 어떤 특정한 재화의 소비량이라고 해놓고, 그다음에 총 효용으로 y축을 잡으면 그래프가 어떤 형태로 될까요? 당연히 처음에는 기울기가 굉장히 크다가 점점 효용이, 한계 효용이 줄어드는 이런 형태의 총 효용 그래프를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을 몰빵을 해서 빵만 사거나 고기만 사거나 하는 데 쓰지 않아요. 빵과 고기를 같이 사는데 보통 많이 사용을 하죠. 그게 사실은 이 한계 효용 체감 법칙을 이미 생활 속에서 체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번 돈을 100%를 다 초콜릿 사 먹는 그런 사람들은 없겠죠. 웬만하면 있을지도 몰라요. 자,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넘어가서 이제 중요한 부분을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그 다음에 나오는 개념이 지금 이 한계 효용 체감 법칙, 요거 좀 잘 기억을 해두시고,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또 나옵니다. 요게 어떻게 보면 요 오늘 단원에서 제일 중요한 개념이라고 볼 수 있는데, 무차별 곡선이라는 게 나옵니다. 왜 그러냐? 왜 중요하냐? 그냥 이름만 들어가지고는 도대체 이게 뭔 소리요? 무차별 곡선. 그러니까 무슨 느낌이 드시나요? 규칙적이지 없다. 규칙적이지 않다. 뭐 차별을 하지 않고 공평한 것 같다. 뭐 이런 의견들을 많이 주시더라고요. 전혀 상관없어요. 그런 지금 가지고 계시는 거랑은 전혀 다른 개념이에요. 전혀 다른 개념이고, 이게 뭐냐면 말이죠. 예를 들기 위해서 아까 빵과 고기라고 했는데, 빵과 고기 예 괜찮으세요? 조금 와 닿나요? 자, 어떤 사람이 빵이랑 고기를 이제 얼마든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받아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얘가 빵만 잔뜩 받아갈 수도 있고 고기만 잔뜩 받아갈 수도 있고 두 개를 적절히 조합을 해서 받아갈 수도 있겠죠. 그런데 예를 들어 가지고 빵을 30개를 한 방에 딱 가져간다. 고기를 10kg를 가져간다. 이렇게 하는 것들에서 그러니까 빵은 1kg만 가져가고 고기를 10kg 가져가는 점, 요때 느낄 수 있는 효용이라는 게 있겠죠.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있을 거예요.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 사람한테 설문조사를 하는 겁니다. 자, 네가 지금 빵 1kg랑 고기 10kg를 가지고 있어. 그러면 네가 고기를 조금 희생을 한다면, 고기를 좀 덜 가져간다면 내가 빵을 1kg 더 줄게. 고기를 얼마 정도 나한테 내놓을 의향이 있니? 라고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그러면 아주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그걸 갖다 열심히 생각해서 그래? 그럼 나는 빵을 1kg 더 준다고? 그럼 나는 고기를 한 500g 정도 줄까?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죠. 나에게 똑같은 만족감을 주는 상품 묶음을 또 하나 만들 수 있어요. 그걸 갖다가 2kg, 빵이 2kg 됐을 때 고기를 그러면은 뭐 9.5kg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점을 찍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평면 위에다가 나에게 지금 최초에 있었던 점이랑 똑같은 만족감을 주는 점을 다 찍어봐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잘못 생각하면 평면에다가 다 찍을 수 있을 것 같아. 아니에요. 당연히. 왜 그러냐? 요렇게 수직으로 그었을 때 요 밑에 있는 점들 이런 건 당연히 지금보다 만족감이 떨어지기 때문에 선택 안 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처음에 가졌던 만족감이랑 똑같은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요 점들을 갖다가 쭉 그리게 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무차별 곡선입니다. 왜 무차별이라고 이름을 붙였느냐?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느끼는 만족감에 차별이 없다. 차이가 없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 무차별 곡선이라는 이름보다는 무차이 곡선이라고 하는 게 더 와닿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내가 느끼는 만족감이 차이가 없는 그 곡선을 얘기를 합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생기는 형태는 이런 식으로 생겨요. 왜 이게 직선이 아니고 이렇게 안쪽으로 원점에 대해서 볼록한 형태로 생길까요? 그냥 언뜻 생각하기에 그러면 이렇게 일직선으로 생겨도 될 것 같은데 사람 마음이 그렇지 않다는 거죠. 왜 그러냐 하면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 무슨 얘기냐면
내가 지금 고기만 잔뜩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빵이 없어요. 그러면 빵 한 단위를 더 준다 그럴 때 고기를 생각보다 많이 내놓을 의향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즉 이쪽 양극단에 있는 것보다는 오히려 두 개를 적절히 섞은 쪽을 더 좋아하게 된다는 얘기가 돼요. 그래서 한계유형 체감의 법칙 성립하지 않는다면 직선 혹은 바깥쪽으로 나가는 그런 무차별 곡선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한계유형 체감의 법칙이 성립을 한다면 적어도 10개를 쓸 때보다 11개를 쓸 때가 조금 한계유형이 떨어졌다면 이렇게 안쪽으로 볼록한 무차별 곡선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무차별 곡선. 그러면 여기서 질문을 하나 하도록 하죠. 자, 무차별 곡선이라는 걸 하나 들었는데 이 무차별 곡선이라는 게 사람마다 한 개씩만 있을까요? 아니면 여러 개가 있을까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아까 이렇게 설문조사를 했어요. 네가 처음에 고기 10kg랑 빵 1kg를 가지고 있었어 라고 이렇게 제약 조건을 줬잖아요. 그러고 나서 자기랑 똑같은 만족감을 가지는 점을 찍어봐라 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선이 하나 나온 거지. 그게 아니라 처음에 만약에 고기가 20kg, 빵이 1kg 있는 상황, 그러니까 지금보다 훨씬 풍족한 상황에서 똑같은 질문을 한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그래프를 그릴 수 있을까요? 여기보다 더 위쪽에 있는 무차별 곡선을 그릴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같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이렇게 점점 바깥쪽으로 여러 개의 무차별 곡선을 그릴 수 있는 겁니다. 이 무차별 곡선들마다의 차이는 뭐냐면 최초에 가지고 있었던 자원의 양, 요거랑 관련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생각해보면 안쪽에 있는 무차별 곡선이랑 바깥쪽에 있는 무차별 곡선이랑 나에게 더 큰 만족감을 주는 건 당연히 어딜까요? 1번, 2번. 어딜까요? 2번. 그렇죠? 멀리 있으면 멀리 있을수록 나에게 더 큰 만족감을 주는 건 맞아요. 맞고. 그 다음에 이 무차별 곡선이라고 하는 것의 이제 특징을 좀 살펴보면요. 자, 이제 무차별 곡선이 뭔지는 알았으니까. 특징을 보면요. 자, 페이지를 좀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104페이지를 보시면 거기 4가지 정도가 나와 있어요. 이 4가지 정도인데 한번 하나씩 보면서 생각을 좀 해보도록 하죠. 첫 번째, 우하향하는 모양. 즉, 얘가 이렇게 아래쪽으로 내려가지 우상향하는 모양으로는 갈 수 없다는 것이 되는 거죠. 아니, 우상향한다 그러면 무차별 곡선이 이런 식으로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똑같은 만족감이라고 했는데 고기랑 빵이 둘 다 자꾸 늘어나요. 똑같은 만족감일 리가 없죠. 더 큰 만족감을 갖는 그런 점이 되기 때문에 이런 형태는 없다라는 얘기가 되고요. 그래서 뭘 하나 더 얻으려면 더 희생하는 게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겠습니까? 첫 번째가 우하향하는 모양이라는 것이고, 두 번째, 원점에서 멀리 떨어질수록 더 높은 효용을 의미한다는 것. 그게 이제 두 번째 특징이에요. 다음에 세 번째, 두 무차별 곡선은 절대로 교차하지 않습니다. 교차하게 되면 무슨 일이 생기느냐? 자, 요거랑 만약에 이렇게 어떤 점에서 딱 이렇게 교차를 해버린다. 그러면 이 점이라고 하는 것은 요 상품 묶음, 그러니까 고기 몇 킬로, 빵 몇 킬로라고 하는 것은 효용이 두 가지라는 얘기가 돼요. 효용이 100이라는 얘기도 되고 200이라는 얘기도 되는데 그럴 리가 없죠. 그렇죠? 상품 묶음이 똑같은데 똑같은 효용이 된다? 그럴 리 없으니까 그냥 교차하지 않는다. 마치 꼭 등고선 같은 그런 느낌이 되는 거죠. 등고선처럼 교차하지 않는다. 대신에 그건 있어요. 등고선 같은 경우에는 그 뭐 지도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선 하나마다 높이 10m, 20m, 30m 이런 식으로 이제 단위가 있어요. 그런데 무차별 곡선에는 정확하게 내 만족도가 100이다, 110이다, 120이다, 130이다 없어요. 왜냐하면 그건 주관적이기 때문에 이거를 무차별 곡선을 그릴 수 있는 방법은 오로지 그 사람한테 물어보는 수밖에 없어요. 네가 고기 10kg랑 빵 1kg를 가지고 있어. 내 빵 1kg 더 주니까 고기 몇 킬로 내놓을래?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그게 만족감이 이 사람이 100인지 1000인지 그걸 숫자로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있고요. 다음에 네 번째, 원점에 대해서 볼록하다. 이 원점에 대해서 볼록하다는 얘기는 모양이 이렇게 된다는 거지 이렇게 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이거는 아까 얘기했던 한계효용 체감의 법칙 때문에 성립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무차별 곡선의 이름에 얽힌 얘기 하나만 하고 좀 쉬었다 하도록 하죠. 너무 짧죠? 자, 무차별 곡선. 아니 도대체 왜 이름을 이렇게 지어놔가지고 뭔 소리지? 하나도 이름만 봐서는 전혀 모르겠죠. 설명 들으면 대충 이제 왜 그렇게 이름이 붙었는지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하시는데 영어로 얘가 이렇게 써요. indifference curve 해서 차이가 없다. difference가 차이잖아요. 근데 in 붙었으니까 차이 없는 곡선이라는 그런 뜻이 돼요. 근데 difference를 차별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놔가지고 무차별 곡선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던 것이죠. 자, 그러면 잠깐 끊었다가 제가 좀 다녀올 때가 있어가지고 좀 다녀와서 또 계속해서 이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